자, 오늘 주제는 플라이오메트릭을 위한 랜딩 테크닉입니다. 아무래도 플라이오메트릭을 잘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플라이오메트릭 이전에 랜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포츠 트레이너 이쪽에서는 랜딩보다는 이제 뛰는 높이 또는 이제 에어타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안정적인 착지 없는 플라이오메트릭은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고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랜딩이 담보된 플라이오메트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플라이오메트릭, 그 다음에 플라이오메트릭을 위한 착지, 그 다음에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의 전체적인 프로그레션, 어떻게 프로세스를 진행할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은 기본적으로 근육의 신장과 단축을 빠르게 반복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반복은 신장과 단축의 어떤 속도를 단축시키는 그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점프, 그 다음에 도약, 던지기 같은 그런 것들이 플라이오메트릭이고요. 주로 근육과 신경계의 반응 속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SSC를 기본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는 신장 단축 주기라고 해요.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 하면 바로 SSC라는 용어로 설명되기도 하죠. 그래서 근육이 신장되어 이제 이완 단계와 그다음 단축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신축성 에너지가 생성되고 이를 활용하여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력의 반작용이니까 지면으로부터 하늘 방향으로 뛰어 오르거나 던지거나 이런 동작들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SSC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센트릭 신전이죠. 늘어나죠. 신전하는 동작. 그 다음에 아모티제이션은 이센트릭에서 컨센트릭으로 바뀌는 변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그 운전을 할 때 그 수동 기어 있죠. 1단 기어에서 2단 기어로 갈 때 중립 상태를 살짝 들어왔다 2단으로 가듯이 그 중간 과정을 일반적으로는 아모티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은 이센트릭, 아모티제이션, 컨센트릭 이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이시는 것처럼 신전에서 단축으로 바뀌는 아모티제이션 그리고 단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본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 액티베이션 그 다음에 지금 착지 전이죠. 그 다음에 착지를 하면 스트레치가 되겠죠. 스트레치 상태에서 아모티제이션 구간을 거치고 보통은 아모티제이션은 뒤꿈치가 바닥에 닿는 그러니까 발끝이 닿고 뒤꿈치까지 닿는 시간 그리고 다시 여기서 뒤꿈치가 떨어지면서 단축으로 가는 과정, 요 중간 과정을 아모티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쇼트닝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쇼트닝에서 생기는 근육의 어떤 안정성들은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힙, 니, 앵클 세 개의 관절이 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SC나 그 플라이오메트릭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로 플라이 타임은 공중에 떠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컨택 타임은 지면에 닿은 시간, 이 두 개의 시간으로 플라이오메트릭의 어떤 능력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 컨택 타임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워킹, 레이스 워킹 하면 270에서 한 300 정도라고 하고요. 스프린트가 가장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 짧아요. 80에서 90 정도고요. 그 다음에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가 500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뎁스 점프가 130에서 300, 롱 점프가 140에서 70, 그 다음에
멀티플 허들 점프가 150 정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스프린팅이 사실은 그라운드 컨택 타임이 가장 짧기 때문에 내가 이 플라이오메트릭적인 요소 아니면 SSC의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면 사실 스프린트는 잘 뛰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칭 쇼트닝 사이클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하나는 피지올로지컬이니까 신경학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메카니컬한 모델이거든요. 기계적인 어떤 움직임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신경학적인 건 보통 이제 머슬 스핀들과 골지 텐던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신경학적인 그 모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카니컬한 거는 엘라스틱 컴포넌트라고 해서 얘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머스큘러 텐던, 정션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잠시만요. 이 기계적으로 보면 컨트랙션이 생겨나는 액틴과 마이오신의 어떤 연결고리, 거기에서 기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의 이제 3단계 구성 요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반복될 텐데요. 이센트릭한 페이지, 그 다음에 아모티제이션 랜딩, 그 다음에 컨센트릭한 페이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의 운동 목표는 신장성에서 단축성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을 빠르고 파워풀하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플라이오메트릭을 고강도 하체 트레이닝, 그 다음에 고강도 상체 트레이닝으로 구분했을 때 보통은 자신의 몸무게의 1.5배의 스쿼트, 이건 NACA 가이드라인인데요. 자신의 몸무게 1.5배의 스쿼트를 할 수 있어야 고강도 트레이닝, 고강도 플라이오메트릭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중의 보통 60%로 5초 만에 스쿼트를 5회 하는 걸 일반적으로 권장하고요. 고강도 상체 트레이닝은 벤치프레스를 1RM 자기 체중의 한 100kg 정도 이상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가능하면 엎드려 푸시업 점프 박수치기, 이 동작으로 플라이오메트릭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만약에 1.5배 스쿼트를 못하면 저는 플라이오메트릭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루프 점프, 줄넘기 자체가 그냥 플라이오메트릭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강도의 플라이오메트릭에서부터 충분히 고강도까지 옮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고강도에 한한 운동 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전하게 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매일 스쿼트 얘기를 하는데 정상적인 스쿼트 동작이 기본이 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스쿼트 동작이 되지 않으면 제가 항상 말하는 운동 중에 발등, 무릎, ASIS에 직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통 무릎이 발구스 되면 이게 ACL의 손상 기전을 갖거든요. 이런 동작에서 플라이오메트릭의 높이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는 부상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착지를 위해서는 정상적인 스쿼트가 담보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트레이닝 때도 얘기를 했지만 스쿼트는 제가 볼 때는 그냥 고강도의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포지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정면에서고, 측면에서는 내 발끝이 무릎 앞으로 나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랜딩 상태에서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일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또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쿼트는 무릎이 발끝으로 나가면 안 되는구나. 얘는 플라이오메트릭 상태니까요. 보통 그러니까 딥 스쿼트에서 하프 스쿼트 또는 쿼터 스쿼트 그 안에 있을 때 무릎이 안 나가는 거고, 딥 스쿼트일 때는 무릎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발로 착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스쿼트 동작하고 동일하거든요. 한쪽 다리만 빼놓은 거니까 발등, 무릎, ASIS가 수직 상태 또는 직선 상태에서 내 몸통은, 그러니까 펠빅이 그 위에 수평으로 놓여져 있어야 되죠. 찌그러짐이 없이.
이렇게 착지가 되는 것이죠. 옆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디얼한 스쿼트랑 동일한 동작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트레이닝에서도 정상적인 스쿼트가 되지 않는 사람이 트레이닝을 계속 반복할 경우 제가 볼 때는 좋은 몸을 만들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그 각각의 트레이닝 방법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디스턴스와 러닝 스피드인데요. 아무래도 러닝 스피드가,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길어지면 스피드는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뛰는 걸 서전트 점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카운트 무브먼트 점프, 그 다음에 얘가 RJ가 뭐죠? 어디가 있죠? 리액션 카운트죠. 그러니까 어떤 자극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J는 리바운드니까요. 바운스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사람의 성향, 목표 또는 능력에 따라서 이것들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이오메트릭 트레이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하는 비기너, 그 다음에 중급자, 상급자. 비기너는 드롭 점프, 그 다음에 드롭 홀드, 그 다음에 버티컬로 쓰고요. 그 다음에 중급자에게는 그 호핑 점프, 그 다음에 넌 카운트 무브먼트, 카운트 무브먼트, 그 다음에 호리전탈한 옆으로 움직이는 점프를 하죠. 그러니까 초짜는 수직으로 움직이고, 중급은 측면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상급은 회전을 하죠. 뭐랑 비슷하죠? 사지탈, 프론탈, 트랜스버스. 정말 전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감탄하는 거죠. 기가 막혀요. 그래서 상급자로만 바운스를 하고 연속성으로 하니까 로테이션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로어 바디 플라이오메트릭 컨티넘,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 버티컬한 건 어떻게 뛰는지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저희 실습할 때 좀 상체 하체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플라이오메트릭 프로그램은 여기서 보시면 로어 소프트 랜딩, 그 다음에 얘는 박스 점프, 그 다음에 바운딩 앤 허들, 그 다음에 드롭 점프, 스포츠 스페시픽으로 이렇게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라이오메트릭 구성은 하체가 이렇게 구성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플라이오메트릭의 기본 프로그레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플라이오메트릭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